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물리학 원 인터넷 강의 시작합니다. 환영합니다. 물리학 원을 우리가 인터넷 강의로 준비했는데 이 강의를 위해서 교재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대학기초물리학이라고 나하고 그다음에 인하대학교에 계신 윤진희 교수하고 둘이 쓴 책입니다. 어떻습니까? 표지가 예쁘죠? 네. 표지를 만들면서 여러분이 이 책을 그냥 들고 다니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패션에 흠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지도 색깔도 천연색으로 반질반질하고 잘 나타납니다. 배색도 잘 된 것 같아요. 그 물리책이면 보이는 이상한 그런 그림도 없습니다. 아주 예쁜 그림만 있습니다. 책의 이름은 대학기초물리학입니다. 그런데 대학기초물리학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호랑나비책 이렇게 부르는 게 어떻겠어요? 네, 우리 호랑나비책에서 이거 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판을 만들더라도 이 호랑나비는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호랑나비의 이 잎의 색깔이 최첨단 나노 소재를 여기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생물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물리의 아주 중요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책은 테크미디어라고 하는 대학교 교재 전문 출판사에서 2015년에 나왔습니다. 이 강의를 맞춤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인터넷 물리학 강의가 전에도 좀 있었는데 이 물리학 강의를 위해서 챕터도 딱 맞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목 내용을 보면 전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학기에 14장을 배웁니다. 그래서 1학기 내용을 보면 역학을 배우는데 1학기 내내 우리가 역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역학의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배운 다음에 여러 가지 물리학의 발달, 물리학 이렇게 있습니다. 7장까지 배운 다음에 중간 정리해서 이때 중간 시험을 보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8장부터 14장까지 열역학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을 보게 됩니다. 2학기에는 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학기에는 제2부 전자기학과 전자기학은 전기현상, 자기현상, 전자기파, 그 다음에 빛 여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부의 현대물리학 해서 양자역학,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 핵물리학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교과서를 찬찬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를 듣고 교과서를 읽고 교과서에 나오는 연습 문제를 풀고 또 그 각 장마다 끝에 나오는 문제를 풀면 어느 정도 물리학을 잘 습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첫 주 강의입니다. 첫 주 강의에는 물리학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리학은 우리 과학의 기초과학 또는 자연과학의 다른 분야와는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과학이 물리화학,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초과학이라고 한다면 물리화학, 생명과학, 또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면 이것들이 다 자연현상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물리학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사실 이거 뭐 그려놨습니까? 뭐 같아요? 이거 사람인데 그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출현했으리라고 우리 예상을 합니다. 지구에서 사람이 출현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랫동안 서양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저기 위에 계신 하느님이 지구에다가 인간을 만들었고 또 모든 자연현상을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오늘날에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지구에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우주의 한가운데 있고 그 바깥의 것들은 다 지구의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구와 같은 이런 별이 행성이 저 우주 어디에 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지만 사실은 그런 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전부 다 어떤 별들입니까? 이게 태양과 같은 그런 별들이죠. 스스로 빛을 내는 별입니다. 지구는 그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별 주위를 회전하는 행성이죠. 그런데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스스로 빛을 내는 별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성은 빛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지구에서 관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절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진짜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때가 100년, 200년 전이라면 이제 오늘날에는 물리학이 어떤 경지까지 왔냐면 우주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야 우주 저기 이것저것 다 가보면 참 멀리 가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곳이지만 거기에 우리 태양과 같은 똑같은 별들이 있고 거기에 지구와 같은 똑같은 그런 행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결코 관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관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별을 찾는 시도로 띄어 올린 우주 탐사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중에 하나가 케플러 미션입니다. 이 케플러 미션은 사실은 이미 얼마 전에 수명이 다해가지고 더 이상 동작은 안 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주에 있는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은하에 있는 우리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죠. 갤럭시죠.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 중에서 지구와 똑같은 그런 행성을 찾기 위해서 쏘아 올린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가서 찾냐면 이게 우리 은하입니다. 여기가 태양이 있고 여기 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때 여기쯤에 가서 지금 태양 근처에서 여기쯤에 근 3000광년 영역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행성을 어떻게 조사하는가? 이 우리 은하는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름은 10만에서 12만 광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광년이란 길이의 길이죠.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제 그런 길인데 이 우리 은하가 10만에서 12만 광년이고 사실은 이 은하는 이렇게 디스크 형태로 접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께는 2000광년, 굉장히 얇은 접시입니다. 사실은 이걸 갖다가 이 우리 은하를 이제 지름이 한 20cm로 축소한다면 이 두께는 0.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0.5mm 두께인 그런 접시라고 그러면 어때요? 좀 이거 깨질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얇은 그렇게 이제 접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조사하는데 어떻게 조사하냐면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망원경뿐만 아니라 이 망원경에서 조사한 자료를 지구로 전부 다 전송해 가지고 이것을 컴퓨터로 분석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조사할 때는 그냥 가시광선만 보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빛을 다 합니다. 전자기파는 가시광선뿐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 X선 또는 라디오파 또는 감마선 이런 거 전부 다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조사한 자료를 전부 다 지구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조사하냐면 어떤 별의 태양과 같은 별의 빛이 약간이라도 변하는데 사실은 뭐 잘 변합니다. 사실 잘 변하는데 그렇게 변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주기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앞으로 행성이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는 방법으로 행성,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는 것이 이제 케플러 미션인데 여기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 지구하고는 정말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케플러 186이라고 이름 지어진 외계 행성입니다. 외계 행성이란 행성인데 우리 태양에 속하지 않고 다른 별에 속한 행성이에요. 그럼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 외계 행성 케플러 186F는 가운데 있는 적색 외성이라고 생각되는 별 가운데에서 떨어진 거리가 마치 지구에서 태양에서 지구가 떨어진 것과 비슷한 그런 것이어서 여기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구와 똑같은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최근에 또 신문 봤더니 이거보다도 더 지구와 비슷한 그런 행성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구와 똑같은 환경 아래 놓여 있는 그런 행성들이 사실은 우리 은하 안에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우리 은하 안에만 해도 또 굉장히 많은 수천억 개의 이런 행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꼭 지구에만 있을까? 아니면 이런 데 있다면 이런 데 생겨난 고등 생명체가 우리처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연현상의 진리를 이치를 극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누리고 있으면서 자연현상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깨닫고 있는데 이런 다른 데 있는 별에 있는 고등생명체도 있다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있다면 그런 고등생명체도 우리처럼 자연현상의 이치를 찾아 깨달았을까 안 했을까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까? 네, 궁금합니까?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답을 나는 우리 물리학이 인간이 지구에서 물리학이 발달한 과정을 살펴보면 또는 물리학이 발달한 과정은 물리학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중에 한 분야가 아니라 사실은 물리는 어떤 것이냐? 물리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발달한 과정은 우리 인간이 자연현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라는 과목은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과목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 나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물리는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쩌면 물리가 우리한테 정말 인간이 이런 일을 성취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동성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가 어떤 과목인지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물리는 무엇을 공부하는 과목인지 보도록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물리는 무엇을 공부하는 과목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할 말이 생각납니까?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뭐 이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지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물리보다는 다른 거 물어보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생물. 자, 생물 시간에는 뭘 배우는지 우리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거 배웁니다. 그렇습니까? 생물 시간 이런 거 배웁니까? 뭐 요새는 또 이런 거는 초등학교에서는 배우고 뭐 대학교에서는 안 배울지도 모르죠. 또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것도 배웁니까? 생물 시간에? 그럴까? 뭐 좋습니다. 또 이런 것도 배우죠. 생물 시간에 이런 거 배웁니다. 이게 생물 시간에 배운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지 대강 짐작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구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은 무엇을 다룹니까? 지구과학은 지구 다루죠. 이게 지구입니다. 멀리서 본 지구 맞습니까? 어디서 저 바깥에 나가서 지구 찍은 것 같아요. 또는 어때요? 지구 속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루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 은하 사진이에요. 은하를 다루는 것도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화학은 어떻습니까? 화학은 뭘 다루냐면 뭐 화학 시간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뭐 이런 실험하죠. 또 이런 거 다루죠. 막 분자 있고 막 원자가 막 이렇게 이런 거 다루죠. 네. 또 뭐 이런 것도 다룹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얘기할 때 물리는 뭘 다룰까? 보면 물리 시간에는 뭐 합니까? 가만 봤더니 물리 시간에는 뭐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이거 뭡니까? 뭐 태양계 뭐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합니다. 그런 거 이런 것도 하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잡아 끕니다. 이런 것도 합니다. 또 뭐도 합니까? 네, 이건 뭐예요? 이거 원자 같죠? 뭐 이런 것도 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각 과목마다 무엇을 다루는가 하는 게 머리에 떠오릅니까? 그러면 한번 다루는 걸 한마디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자 생명과학은 뭐 다룹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생물을 다룬다. 그렇듯합니까? 네. 그러면 지구과학은 뭘 다룹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뭐 다룬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지구를 다룬다 그러면 되겠죠? 지구를 다룬다. 네. 그러면 화학은 뭘 다룬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물질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을 다룬다. 그러면 물리학은 뭘 다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물체, 운동, 안보. 네, 좋습니다. 근데 언뜻 생각나지 않지요. 한마디로 생각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근데 무엇을 다루냐면 네, 자연의 기본 법칙을 다룹니다. 물리학에서 다루는 것이 자연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다르죠. 사실은 물리학에서는 모든 자연을 다 다뤄요. 대상이 모든 자연현상입니다. 근데 모든 자연현상을 자세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거기 모든 자연현상에 대한 기본 법칙을 다루는데 이거 자연의 기본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쉽지만 뭔지 팍 떠오릅니까? 기본 법칙이 뭔지 잘 안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기본 법칙이 뭔지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우리 물리 시간에 기본입자란 말을 배웁니다. 기본입자란 뭘까? 기본입자는 뭐냐면 모든 물질이 기본입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몇 가지 간단한 기본입자들의 배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입자입니다. 옛날에는 기본입자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원자 속에도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원자핵과 전자 뭐 이런 거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원자 핵 속에도 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하는 거 알게 됐죠. 그랬더니 또 양성자 속에도 뭐가 들어있었어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쿼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뭐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자는 기본 입자에 속하고 양성자나 중성자 속에 들어있는 쿼크가 쿼크와 전자를 또 다른 말로는 렙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쿼크와 렙톤이 모든 물질의 기본 입자다.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또 물리에서 기본 들어가는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 기본 힘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보면 힘이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을 보면 그 힘이 작용하는 것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모든 힘을 기본 힘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어떤 기본 힘이 동작해서 작용하는 힘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 힘은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고등학교 때 배우고 그랬어요. 4가지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기본 입자도 2가지 있죠. 자, 기본 힘은 4가지가 있는데 중력, 전기력, 강력, 양력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강력과 양력은 원자 핵 속에서만 동작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중력은 질량 때문에 작용하는 힘인데 굉장히 큰 질량이 있어야지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지구가 잡아다니는 중력만 눈에 보입니다. 나머지 남은 게 전기력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보이는 원자핵 속 말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모든 힘들은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되는 것이냐면 전기력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전기력 때문에 그렇게 작용하는 힘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기본 법칙 하면 이때 기본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에서의 기본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기본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 기본 법칙을 다루는 것인데 이 기본 법칙을 찾아내고 왜 그것이 기본 법칙인지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물리가 아닌 다른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공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칙이 왜 성립해? 그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는 뭘로 설명하냐면 물리학의 기본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물리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물리학이 어떻게 발달했느냐는 우리가 자연현상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물리학은 다른 분야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현상 하나하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현상을 깨닫게 된 전체 드라마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바로 물리학이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면 우리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리학이 어떤 현상 하나하나를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뭔지 서로 연관되지 않은 현상 하나하나에다가 또 어떻습니까? 식도 많이 나오고 뭐 이상한 용어도 엄청 많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하면 머리가 골치 아프고 문제 풀기도 힘들어지죠. 그렇지만 그런 용어들 또는 물리량들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현상을 이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그런 드라마를 쭉 이해하면 물리가 여러분한테 쉽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과목 선택한 거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현대를 살아가는 교양인이라면 우리 자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간은 아주 작은 세계, 분자 원자보다도 더 작은 세계에서부터 아주 큰 세계, 우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자연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거의 다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과정이 또 재미있습니다. 물리학 시간에는 바로 그런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연의 기본 법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 자연의 기본 법칙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운 뉴턴의 운동 법칙이 바로 그 기본 법칙입니다. 이 기본 법칙이 모든 자연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믿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뭐 이거 뭐예요? 질량하고 가속도 곱하면 힘되고 네,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 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법칙이었는데 이거 가지고 모든 자연 현상을 설명한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물리학 1, 물리학 2를 다 배우고 나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 배우기 전에도 우리 간단히 한번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F는 ma란 이런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생긴 식이에요. dt제곱분의 d제곱 x. 이건 x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예요. 이거 압니까? 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겠고 또 안 배운 사람도 있겠죠. 이게 필요한 때가 되면 우리 필요한 걸 공부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미분이다. 이거는 2차 미분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제 이건 한번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겠어요. 그래서 이게 F는 MA가 사실 이런 미분인데 이걸 갖다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미분 방정식. 그래서 F는 MA면 질량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질량하고 가속도 주어지면 힘 구하고 힘하고 질량 주어지면 가속도 구하고 이런 거 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F는 MA는 방정식이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야지 됩니다. 우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거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은 풀면 뭐 구합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하면 A 구합니까? B 구합니까? 뭐 구합니까? X 구합니까? 근데 그 방정식 구하는 거 딱 볼 것 같으면 뭐 구하는지 금방 알죠? 뭐 구하는지. 여기서도 뭐 구하는지 금방 알아야지 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이건 미분 방정식인데 이때 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쓰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분 방정식은 여기에 변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개수예요. 개수. 미분 방정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방정식은 그냥 방정식은 변수가 X입니다. 앞에 A, B, C는 상수죠. 근데 여기는 변수가 두 개가 나와요. X하고 T하고. 다시 말하면 미분에 포함된 요 글씨가 변수입니다. 여기는 DT분의 DX라고 했으니까 T하고 X가 변수예요. 또 어떤 미분 방정식은 DX분의 D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X하고 Y가 변수입니다. 이렇게 변수가 두 개 나올 때 분모에 들어있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는 마음대로 변하는 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분자에 나오는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종속변수는 독립변수가 정해지면 값이 정해지는 것이 종속변수예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란 식에 미분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이에요.
그랬을 때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해요? 종속 변수가 들어있는 항은 이쪽으로 다 보내고 종속 변수가 안 들어있는 항은 이쪽으로 보내요. 이쪽으로 보내요. 우리 이건 나중에 이제 미분 방정식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x가 1차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x가 안 들어있는 요 항이 0이면 제차 미분 방정식, 0이 아니면 비제차 미분 방정식 뭐 이러는데,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이거 풀어라 그러면 뭘 푸는 것이냐, 뭘 구하는 것이냐, 뭘 구하는 것 같아요? 네, x에 대해서, 종속 변수에 대해서 구합니다. 근데 숫자 하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의 함수로 구합니다. 자,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요 푼다는 게 이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다 t 값 대 이걸 딱 구했으면 그러면 t 값 대입하면 x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본 뉴턴의 운동 방정식도 이것처럼 미분 방정식이고, 이거와 똑같이 종속 변수는 x고 독립 변수는 t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걸 풀면 뭘 구해지냐면 그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한 물체의 x는 위치예요. 위치를 무엇으로 구해요? 시간의 함수로 구합니다. 그래서 그 물체의 위치가 t에다가 100년 후를 대입하면 100년 후의 위치가 나옵니다. 100년 전을 대입하면 100년 전의 위치가 나와요. 이게 뉴턴의 운동 방식을 푸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연현상이란 뭡니까? 모든 물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힘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 주어지면 물체들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무엇으로 구하는 거예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함수로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해서 알았으면 거기다가 뭘 대입하면, 거기다가 시간 대입하면 그 물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대학교에 들어와서 대학교 공부를 하는데 뭐가 궁금합니까? 사실은 왜 대학교에 들어왔습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내가 취직, 어디 이제 좋은 데 가서 취직하려고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뉴턴의 운동 방식을 다 풀었어요. 풀이를 안다면 거기다 5년 후를 딱 대입하면 거기 딱 보고서 나옵니다. 아, 저기 뭐 인제에 가서 근무하고 있을지, 아니면 저기 삼성에 가서 근무하고 있을지, 그런 게 딱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걸 풀어서 t만 대입하면 모든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자연법칙, 다른 자연법칙은, 다른 분야에서 하는 자연법칙은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법칙이죠. 자, 그 법칙 가지고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죠. 그 자연법칙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의 의미를 설명했지만, 우리 이제 앞으로 가면서 조금 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뉴턴이 운동 법칙을 발표했는데, 뉴턴이 운동 법칙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야, 그게 정말 파워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한 게 헨리 해성입니다. 헨리 해성. 여러분 헨리 해성은 어떻습니까? 밤하늘에 이렇게 나타나죠. 혜성이죠. 혜성은 항상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거기도 이렇게 꼬리를 갖고 나타납니다. 딱 나타났다 어떻게 해요? 쫙 가면서 한 3주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혜성이 나타나면 옛날에는 15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혜성이 나타나면 저 하늘에서 인간에게 경고하려고 경고장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타나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헨리 해성의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발표한 다음에 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헨리 해성의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전에 나온 헨리 해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 뉴턴의 운동 법칙 미분 방식을 풀려면 초기 조건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초기 조건만 대입할 것 같으면 t에다가 대입하면 그놈의 위치가 뭔지를 딱 하는 풀이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번 헨리 해성이 나타날 시기를 미리 계산해서 발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그 발표를 한 다음에 헨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헨리 해성이 진짜 나타나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딱 발표한 그 날짜에 헨리 해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해성이 헨리 해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런 혜성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이거 오는 게 당연히 온다라고 하는 거죠. 네. 뉴턴의 운동 법칙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헨리 혜성은 어떤 거였냐면, 다른 혜성들은 태양 주위를 뭐 이렇게 돈다면, 자, 혜성은 이렇게 타원이 좀 이렇게 휘어져 있었어요.
휘어져 있어가지고 가까이서는 빨리 돌고 멀리서는 천천히 돕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 나중에 하는데 굉장히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도는 그런 행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행성의 종류. 우리가 혜성이라고 특별히 이름 붙이죠. 네. 자, 그러면 물리 시간에는 우리 뭐 배우냐면 가만 봤더니 물리는 그렇게 자연의 기본 법칙을 다룬다고 해놓고서 주로 배우는 게 뭡니까? 이거 하죠. 이거 공부하죠. 네, 경서면서 어떻게 하냐. 이런 거 공부하죠. 그러니까 물리는 자연의 기본 법칙은 이 경사면이 엄청 중요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네, 이걸 알면 이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뭐 배웁니까? 뭐 이딴 거 배우죠. 이딴 거 도르래 열심히 배웁니다. 야, 이게 도르래. 옛날에는 그래도 도르래 있어요. 물 깃고 하는데 셈에서 물 깃는데 이런 거 썼지만 요새 이런 거 씁니까? 안 합니까? 뭐 옛날에는 뭐 기중기도 이런 거 했지만 요새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안 하죠. 그런데도 우리 이 고등학교에서는 열심히 이거 배우죠. 물리 시간에. 근데 이거 왜 배웁니까? 네, 사실은 이런 거 배우는 게 경서면 문제가 도르래 문제가 열심히 배우는 문제는 이게 우리 생활에서 아주 유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해하고 다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배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도 뉴턴의 운동 법칙이 모든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것을 다른 자연현상 법칙이 왜 성립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기본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심이 갈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보일-샤를의 법칙이 있는데 이 보일-샤를의 법칙은 뭐냐면 이거 어떻습니까? 사실은 보일과 샤를이 근 100년 차이를 두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PV 나누기 T는 일정. 이게 뭐예요? 압력하고 압력 곱하기 부피 곱하기 T 하면 기체죠. 기체 압력 곱하기 부피 나누기 T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사실은 보일이 뭐부터 했냐면 기체에 대해서 17세기가 되면서 기체의 성질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는 연금술하고 뭐죠 그랬죠. 그런데 기체의 성질 연구하면서 기체의 성질이 온도에 따라서도 변하고 압력에 따라서도 변하고 부피에 따라서도 변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측정을 해봤습니다. 보일은 어떻게 하고 측정했냐면 먼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부피하고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압력을 2배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피는 2분의 1배로 됐죠. 야, 굉장히 신통하죠. 압력을 3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3분의 1배로 되죠. 이런 규칙성. 자연현상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첫 번째 기체에 대해서 첫 번째 찾아낸 그런 규칙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100년 뒤에 샤를은 이번엔 무엇을 일정하게 했습니까? 네, 압력을 일정하게 했습니다.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부피하고 온도를 측정했더니 사실은 그냥 이렇게 비례하는 게 아니라 요 두 개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렸더니 부피가 온도에 대해서 직선을 그렸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 뭘 알고 있냐면 이걸 절대 온도로 표시하면 섭씨 온도로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0도가 몇 도입니까? 마이너스 273도예요. 그게 어떤 온도냐면 사실 온도 중에서 제일 낮은 온도예요. 자, 그걸로 표시하면 둘이 이렇게 비례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례 관계가. 그래서 그렇게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부피를 2배로 하면 온도도 몇 배가 어떻게 돼요? 2배로 되고 부피를 3배로 하면 온도도 3배로 되는 이런 아주 이상한 성질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건 일정한 값을 갖는데 이건 그 실험할 때마다 이게 어떤 기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산소 기체를 사용하면 이 값이 어떻고 또 어떤 양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많이 하면 또 좀 다른 것 같고 하지만 요거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7세기부터 시작해서 18세기에 걸쳐서 영국과 프랑스 과학자들이 정밀한 실험을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립한 우리 이런 것을 경험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경험법칙이란 자연현상을 관찰했을 때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건 19세기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건 다시 배우게 되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PV는 NKBT. 이거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험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론으로 유도했습니다. 이론으로. 어떻게 유도한 것이냐면 기체가 있으면 기체에는 기체 분자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기체 구성입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을 했냐면 이상기체라는 가정을 했어요. 우리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상기체란 어떻게 가정을 실제 기체는 다루기가 복잡합니다. 우리 물리에서는 그런 일을 자주 합니다. 실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복잡한 거는 다 떼어내고 문제를 간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를 다루는 것보다는 이상기체를 다뤄요. 이상기체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분자의 부피가 0이다. 점으로 취급한다. 그 다음에 그 분자와 분자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상호작용은 언제만 하냐면 충돌할 때만 한다. 근데 충돌할 때도 탄성 상호작용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가 조금 더 손실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이상기체입니다. 그러면 실제 기체는 이런 이상기체의 조건을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안 만족합니다. 안 만족하지만 이게 기체가 밀도가 굉장히 크지 않고 보통의 경우에는 어쩌면 밀도가 커지냐면 이 압력을 굉장히 크게 하고 부피는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밀도가 커집니다. 이제 밀도가 뭔지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런 경우만 빼고 보통의 경우에는 다 이상기체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굉장히 쉽게 되는데 결과는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거기에 뭘 적용하냐면 뉴턴의 운동법칙을 분자 하나하나에 적용해요. 근데 뉴턴의 운동법칙을 분자 하나하나에 적용하려면 분자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못하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통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하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다루었더니 이런 식이 나왔어요.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 식에서 N은 뭐냐면 이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숫자입니다. 분자의 숫자. 그 다음에 KB는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상수예요. 그래서 이건 온도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는데 필요한 상수였어요. 볼츠만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 연력학을 수립하는데 크게 특히 또 통계학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볼츠만 상수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때요? 이게 아까 본 보일-샤를의 법칙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T로 나눌 것 같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19세기에 이렇게 생각을 유도한 것인데 N은 분자들에 쓰고 볼츠만 상수면 이때 이쪽을 T로 나누면 NKB가 바로 뭐와 같습니까? 보일-샤를 법칙에 이제 그 상수와 같죠. 그래서 보일-샤를 법칙처럼 실험으로 알아낸 것이 어떻게 해서 이 식이 나왔는지를 뭘로 설명했어요?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이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법칙에 성립하는 원인을 알려주는 그런 기본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뭐 하나만 하면 조금 섭섭하니까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유체에 대한 베르누이 방정식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것도 이제 이상유체를 가정합니다. 이상유체란 어떤 것이냐면 밀도가 이렇게 흐르면서 밀도가 변하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이놈도 여기서 점성이 없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상유체라고 합니다. 근데 유체는 이상유체겠어요? 대부분이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상유체로 계산한 거하고 실제 기체하고 결과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유체라고 하면 아주 계산하는 게 이제 쉬운데 그때 이 이상유체의 상태를 기술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미는 근데 이상유체에서 이렇게 표시한 건 뭐냐면 이상유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 하나하나가 따라가는 길을 쭉 그러면 선을 그리는데 이거 유선이라고 그래요. 이 유선이 이상기체의 경우는 절대로 크로스하지 않는다. 크로스하지. 그래서 여기 이 유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유선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유선은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관이 실제로 파이프일 수도 있고 유체의 흐름 중에서 이만큼 이렇게 따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이 관에서 여기서 한 관에서 여기서의 압력을 봅니다. 압력 양쪽에서 뭐 어디서는 압력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속도를 봐요. 여기서 이렇게 속도를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준점을 생각해서 높이 이렇게 봐요. 높이.
그러면 요점에서 요 세 개의 양과 요점에서 요 세 개의 양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요점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때 요점에서 압력 더하기 2분의 료는 요 유체의 밀도예요. 그다음에 V1 제곱은 요거의 속도예요. 그다음에 Y1은 요거의 높이고 G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고 요점에서 계산한 거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유체에 대한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베르누이는 어떻게 알았냐면 이 사람이 이 베르누이는 18세기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때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부터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유도되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흐르는 유체에 이걸 적용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뉴턴의 운동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것처럼 모든 자연 현상의 자연 법칙들은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학교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전공 과목들을 공부하죠. 이 전공 과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으면 자, 그 법칙이 왜 성립해? 공대의 경우에는 그런 거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관찰한 양들로부터 그 자연 법칙을 그 법칙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법칙이 왜 성립해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항공과 같으면 그 항공과의 공기 흐름에 또는 파동의 파동 방정식을 적용하는데 이 파동 방정식도 어떻게 나오냐?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부터 나옵니다. 또 무슨 다른 법칙이 있다면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는 물리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이 법칙이 어떻게 나와 하는 건 다 물리학이 해결해 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첫 시간에는 물리학이 무엇을 다루는 과목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다음 2시간 동안은 이 물리학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를 미리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물리학을 하나씩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걸 잠깐 정리를 하면 F는 ma가 자연의 기본 법칙인 운동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운동 법칙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에 대한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 바로 기본 법칙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리를 잘 이해하면 자연현상에 대한 어떤 문제라도 모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